아버지 거 못 갚아드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아예 바꿔야겠다. 돈을 더 어떻게 하면 크게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럼 지금 월에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최소 2, 3억 정도 법니다. 한 달에. 한 달에 2, 3억이나 번다고요? 네. 금수저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20대 때는 아버지 빚을 갚았습니다. 2억 넘는 빚. 아버지 빚 2억을 직접 갚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직접 다 갚았죠. 그러면 오늘 빚 2억 갚고 나서 월 수익 2억 이상 벌게 된 그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원하시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빚 2억은 왜 생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남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친척들한테 또 사기 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투자하면 된다. 근데 투자 관한 지식이 없으신 분인데 가족 믿고 했다가 그 돈 다 날리고 그거 다 휴지 조각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이 날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친해지면서 돈을 또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고 그런 케이스죠. 예전에 뭐 보증서 주고 그렇죠. 가족들이랑 사기 당하고 뭐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여러 얘기들 중에서 하나인 거네요. 네, 그렇죠. 저 말고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와 같이 부모님들이 빚을 많이 내셔서 집안 빚을 떠안게 된 사람들도 꽤 많이 봤어요. 이제 내가 갚아야 하는구나 느꼈던 때가 언제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다 갚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된 건 25 이후라고 봐야 돼요. 그 전에는 내가 집안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걸? 뭐 이런 쪽으로 생각했던 것이 솔직히 더 셌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빚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빚이 많다. 그 다툼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또 부부끼리 싸움이 있어요. 누구한테 돈 빌려줘서 너희 탓이다. 그 외갓집에 사기당할 때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탓하고, 또 아버지 쪽에 있던 친척들한테 당했을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또 뭐라고 하시고, 이런 식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집에 빚이 많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시고 은연중에 너가 이제 갚아야 될 몫이다라는 뉘앙스를 약간 그런 게 한 건가요? 이제 아버지가 안 갚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뻔한 월급인데 2억을 어떻게 갚아요? 이건 못 갚는다. 제가 그냥 받아들인 거죠. 현실을 받아들였고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점차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2억도 큰 건데 그 당시 20년 전에 2억이면 너무 무게가 좀 크게 나오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때 억은 진짜 억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엄두가 안 나고 이걸 갚는 상상 자체는 거의 안 됐죠. 재수를 하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피해식 때문에 학교를 겉돌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겉돌았어요. 정확히 아시는데 첫 학기 성적이 1.64인가 치명적인 점수를 받았고, 스페인어과 갔는데 외고에서도 오고 스페인어를 워낙 처음부터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점수 맞춰서 간 거고 적성 이런 거 생각 못 해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수업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고, 그래서 막 겉돌았어요. 잘 안 들어가고 만화책도 보고. 그럼 대학교 내내 용돈 같은 거는 거의 못 받으신 거예요? 달라는 얘기를 안 했죠.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우울했어요. 근데 대학생이라도 용돈 같은 거는 필요했을 텐데 그 용돈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알바라도 뭐 뛰자 해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했고,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했고 등등, 노가다도 뛰어본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벌는 것도 있었고. 학교에서 그렇게 학점도 낮고 알바로 그때그때 그냥 이제 때우면서 이제 살다가 그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월 수익 2억은 또 언제 되는 거며, 내가 대우학생 해가지고 갑자기 막 파이팅 해야겠다 이것도 언제 되는 거며,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또 생기실 거거든요. 네, 예. 대학교 그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계기가 있었죠. 대학 시절 2학년 때까지는 좀 어리버리하게 허접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내가 이때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바뀌려고 하면 당장 그때 당시 뭐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학점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돈이 없이 이걸 경쟁해서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버지한테 계속 부탁을 못했지만 한번 정말 도와달라고, 스페인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표값하고 어학원 등록비를 받은 거죠. 그걸 갖고 한국 사람이 제일 없는 곳이 알아보니까 말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학원 등록해서 한 3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했고, 거기서 자신감 많이 얻었죠. 전 세계에서 잘 모르는 애들, 스페인은 잘 모르는 애들하고 하니까 그 안에서 속도가 빨랐고, 또 돈이 없으니까 거기 말라가에서 태권도 도장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제가 조사해봤더니 계시더라고요. 찾아가서 저도 태권도 3단이니까 지도하면서 잠 좀 재워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또 호인이셔서 왜 여기서 자냐고, 추운데 우리 집 방 하나 더 넣는다. 한국 사람 오랜만에 봤다고. 그러니까 제가 노림수가 통했던 거죠. 한국 사람이 제일 없는 곳을 갔고, 그랬더니 거기 현지 여성분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원장님이 저를 이제 숙식을 해결해 주신 거죠. 어쨌든 내가 지금 학교 생활을 너무 적응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애매하니까 일단은 내가 스페인과다 보니까 스페인어라도 좀 잘해야겠다 싶어서, 그래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당장 뭐 바꾸려면 한 학기 휴학을 하더라도 스페인에 가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뭔가 직접 부딪혀보자. 그렇죠. 언어를 이제
이제 이렇게 익혀가지고 어떻게든 돌파해보자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엔 들어가지고 그쵸. 그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비행기라도 좀 끊어달라 해가지고 비행기표는 얻어서 간 거죠. 예, 그래서 딱 첫 달 어학원비만 받아가지고 간 거고. 예, 그렇게 했고 네. 거기에서 이제 관장님 도와주면서 좀 돈 좀 조금씩 마련하기도 했고 3개월 정도 어학원 다닌 다음에는 진척 속도가 이제 처음보다 좀 느리잖아요. 처음엔 쭉쭉 올라가는데 돈도 아깝고 솔직히 그래서 연장하지 말고 그냥 혼자 내가 스페인 돌면서 사람들 부딪히면서 스페인어 더 익히면 되겠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에는 그 스페인으로 간 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비행기 하나 끊어서 간 건데 왠지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도 태권도는 그래도 유명했으니까 네, 예. 누군가 한 명 태권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태권도 한 3년 정도 되니까 알바식으로라도 해서 수식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막연한 어떤 생각. 막연한데 나름 계획적이었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루저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 먹으면 이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고 남들한테 도움도 되는 존재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를 갖고 25살 때 복학해서는 맨 앞에 모든 수업 맨 중간에 앉아가지고 매번 교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저답지 않았던 굉장히 샤이했던 애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올 A풀로 거의 도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장학금 다 휩쓸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바꾼 거죠. 스페인에서 부딪혀가지고 한번 경험해보자라고 했던 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는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없었죠. 막상 가서 해보니까 이게 진짜 되네? 자신감도 얻게 되고 외국인들이랑 부딪혀서 얘기해보니까 또 말도 통하고 하니까 네. 아 그럼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예, 많은 제 마음가짐의 어떤 변화 그리고 스스로 난 할 수 없을 거야라는 부정적인 것을 좀 개워낸 고마운 장소가 저한테는 스페인이었죠.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면서 학점도 예. 높아지고 이제 취업을 딱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빛이 2억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더 늘었겠죠, 저. 그렇죠. 예, 아버지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업을 해가지고 그걸 갚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거 못 갚아드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아예 바꿔야겠다. 돈을 더 어떻게 하면 크게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저희 아버지가 남들한테 돈을 잃긴 하셨지만 학교에서는 스승님이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스승의 날 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집으로 찾아와서 선물 사들고 오고 감사하다고 이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스승으로 사는 게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처럼 학교에서 스승하면 아버지 빚도 못 갚아드리니까 사교육의 스승이 되자 그렇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기업 가려고 혼자 공부 쭉 했는데 갑자기 생각을 대학교 4학년 27살 때 여름방학 때 뭔가 각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내가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나의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능력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서 내가 하나 뭐 만들자 직업을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숙학원 큰 학원에서 심리 수업을 내가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애들 모아놨지만 집중력 떨어지는 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방법 좋게 해고 공부 시간 확보해줘도 최고의 집중력을 계속 꾸준히 올린다는 거는 유지한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이런 부분을 딱 접목해서 원장들 설득해가지고 심리 수업을 만들면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든 거죠. 보통의 사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국어, 국사, 영어 그쵸. 네, 뭐 이런 그게 거 아니라, 교육하면서 네. 인터넷 강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예,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려면 무의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가르치면 좋아하겠지. 이게 네. 딱 상상이 되면서 그냥 확 튼 거예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 전공 바로 지원해서 합격하고 또 합격과 동시에 그 전부터 학원에서 이 수업 해야 된다고 제안하면서 그래서 학원도 먼저 가장 큰 학원을 이미 뚫어놨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일반 대학원 가서 아침에 수업 듣고 오후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강의하고 잠은 몇 시간 못 잤죠. 그런 식으로 학원 더 늘리고 더 뚫고 해가지고 거의 중요한 학원은 다 제 수업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랑 국사 이런 거 안 하고 새로운 어떤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수업으로 시장으로 진입한 것까지는 이제 오케이인데 여기까지는 말이 되는데 당시에 27살밖에 안 된 애송이 풋내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대형학원 원장들이 독대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뚫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네,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 되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건데 설명드리면 아버지가 은광여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2003년도에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반에서 좀 시험 공포증 같은 걸로 문제가 많을 텐데 애들이 시험 공포증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예. 그 시험 공포증이 뭔지만 시험 공포증이 여러분 시험 보다가 막 시험지가 하얘져요. 안 보여 글자가. 그리고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어서 이렇게 호흡 곤란이 오거나
뭐냐,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을 통제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그 증상들을 시민성 증상, 마음의 근원을 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불면증, 신경성 소화불량, 두통, 가위눌림, 머리카락 볶기, 손톱 물어뜯기, 틱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 보다가 시험지 하얘지고 막 이러는 증상들이 있는 거를 아버지한테 그런 애들을 좀 추려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에서 7명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4명이 절 보고 싶다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저희 아버지 옛날 초창기 스포티지라는 차가 있어요. 후진차. 처음에 그렇게 10월달 말에 한번 만나고 이건 좀 차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야 너희들 옆 교실에서 공부하고 한 명씩 나한테 빈 교실로 와라 해서 수업 끝나고 애들 30분씩 또 2번을 만났어요. 10월 말에 그러니까 2번 11월 초에 한 번 만나서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얘네가 그때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10월 달에 본 모의고사 성적 대비 수능 실제 성적에서 달라진 것이 원점수 향상폭이 정확히 44, 24, 23, 58 4명 전체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서울대, 2명이 이화여대, 4년제 갈 데가 없었던 애가 성신여대 합격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선생님이 어떤 걸 해주니까 갖고 있는 시민성 증상이 다 없어졌고 두통도 사라졌고 시험도 잘 보게 됐다 이런 체험수기 있죠. 다 써달라고 제가 부탁했고 얘네 써줬고 얘네한테 양해 구해서 10월달 말에 그 모의고사 성적표 다 복사해버리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 나온 거 바로 다 복사해서 그걸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학원장들은 대학생 뭐 이런 애들을 만나줄 이유가 없어요. 또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도 사람들이 생소해 하는데 그래서 대치동에 유명한 종합학원에 제가 뛰쳐 들어갔어요. 경비 피해가지고 후다닥 올라가가지고 문을 딱 벌컥 열었는데 황당해하죠. 그래서 당당하게 난 결과물이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잘 했더니 그 종합학원 원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거기 이제 만나러 오신 그 미팅이 있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은 사라진 학원인데 등용문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컸던 기숙학원이에요. 그쪽에 부원장님께서 그 원장님 미팅이었는데 제가 뛰쳐 들어가서 했더니 그 부원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졌고 전 기숙학원의 존재를 몰랐어요. 당시만 해도 잘 생각도 못했고 근데 오히려 제 수업은 기숙학원에서 더 적합한 거거든요. 애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잘 들어보시더니 타당하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최고 좋은 학원에서 제 수업을 2004년도에 바로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없는데 가는 건 미친 거죠. 아버지의 제자들 중에서 4명 예 정말 이제 그 시험지 하얘지고 하는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추려서 이제 성적이 올라간 것들을 4명의 사례를 가지고 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드렸고 저한테 심리 수업 제가 제안하는 걸 허락해 주시면 지금은 4명밖에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애들을 내년부터 수백 명으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정작 이제 원장분은 그렇게 보여줘도 사실은 이제 너무 사기꾼이니까 이제 안 믿고 같이 미팅하러 온 기숙학원 부원장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여서 그 기숙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다. 이게 참 인연이라는 게 재밌는 거죠. 누구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시큰둥하고 그 말이 되냐? 어떤 분은 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상희 등용문 이사장님이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버지 뻘들이고 그분들 감사한 분들인데 이미 은퇴하셨고 참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이라도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정말 말씀드리는 저한테 그런 분이시죠. 중요한 게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등용문이라는 그 기숙학원에서 기회를 줬어도 정작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야 너 사기꾼아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는데 근데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제 말대로 4명이 아니라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더 성적이 높아지는 걸 더 보여지니까 그 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첫 해 2004년도에 벌써 제일 좋은 학원 2개를 했어요. 그 다음 해는 4개, 5개 이런 식으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나중에 직원까지 뽑아서 지금도 다 기숙학원에서 심리 수업은 다 제가 만든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싹 다. 이게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없던 분야인데 학습자들의 심리를 이제 치유해서 성적 향상을 시키는 이게 없었는데 근데 니즈는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 왜냐하면 그냥 수학 강사나 영어 강사로 가봤자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버지의 빚 2억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첫 해부터 억대 소득이었어요. 영학원도 몇 개 뚫으니까 바로 돈이 뭐 최소 1000단위 이상 월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얼마였죠? 28부터. 그 당시 나이가 28에 이미 억대 연봉을 달성했다. 첫 해부터 바로. 취업해가지고 번 게 아니라 저는 취업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만든 걸로 평생 그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만든 직업으로 번 돈이 그때 이미 억대였다. 첫 해부터. 그러면 그 빚을 되게 빨리 갚았겠네요? 그렇죠. 뭐 거의 20대 때 다 갚았죠. 근데 갚아드리니까 아버지께서 되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좋아하셨죠. 어머니 아버지 다 좋아하셨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뭐 진심으로 고맙다 뭐 이렇게 인정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을 느끼실 게 뭐냐면 너는
나는 뭐 스페인 그런 거 전공해가지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심리는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정말 많이 봤고 최면에 대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뭐 한 수백 권, 수천 권 읽은 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사업을 또 적용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너가 갑자기 뭐 이제 27대 그렇게 이제 뛸 수 있었냐, 더 어렸을 때 계기가 있냐, 뭐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낼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그걸 행동을 적합하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거든요. 본질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학교나 이런 문제를 알잖아요. 그리고 학원의 어떤 문제도 파악하게 되면서 아무리 공부시키려고 공부 시간 확보하고 애들 최고 선생님이 붙어도 여전히 성적 안 오르는 애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애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원에서 해결을 못한다는 걸 제가 느낀 거죠. 애들이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 시키는 그쵸. 상태에서 그 애들 동기부여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이제 일단 해, 일단 그냥 하고 닥치고 해 이런 건데 그랬을 땐 진정한 잠재 능력이 나올 수 없죠. 전 이런 게 문제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딱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도 그래서 큰 데 간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그런 소규모 학원은 안 갔고 가장 큰 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원들은 잘 되니까 더 잘 되는 데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더 잘 되려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결국에는 그 21살 때 제가 21살 때 최면요법을 사람들한테 지도했어요. 그때 레드선에서 김영국 교수라고 최면술 하시는 분이 TV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셨고 저도 초등학교 꼬맹이 시절부터 최면요법을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니까 10시간 만나줄 테니까 130만 원을 내라. 당시 엄청난 큰 돈인데 그래서 제가 노가다도 뛰고 뭐 해서 바친 다음에 10시간을 딱 듣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이 뭐 나보다 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걸 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남들한테 다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버니 나는 이분이 10시간 가르치니까 5시간 가르쳐서 더 중요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하면 시민성 증상,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컨트롤을 못하니까 겪는 시민성 증상, 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광고 글을 올린 거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당시 PC통신이라고 하는데 올려서 전화가 오면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면 되냐 해서 첫 고객은 정말 황당하게도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 첫 고객을 만나서 15만 원 받고 지도를 해드렸고 그 다음 이건 아니다 싶어서 5만 원 더 받기로 하고 제가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대구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20만 원씩 받고 5시간도 해서 받고 소문이 좀 약간 그 좋게 나서 4-5명도 한 번에 모셔가지고 성내동에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연립주택이 있어요. 퀴퀴한 데인데 거기에다 이제 어르신들 모셔놓고 제가 하루에 100만 원도 벌고 그런 식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몇 달 만에. 아니 근데 그렇게 그 21살 때 잘 벌다가 네. 갑자기 그거 왜 그만둔 거예요? 그만둔 이유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에서 이제 광고 글을 올리면 그걸 삭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뭐 정책이다 하면서 광고 글 다 지워버리니까 더 이상 광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이 저를 뭐 야금야금 소개 간헐적으로 해줘서 그때는 제가 또 했지만 그게 쭉 이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말하는 현타를 맞아가지고 이거 좋은 시절 끝났구나. 그냥 회사 다녀야겠구나 해서 이제 또 돈은 없으니까 컴퓨터 같은 것도 혼자 책 봐서 다 자격증 따고 등등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또 느낄 수 있어요. 아니 21살짜리 이제 풋내기가 강의한다고 딱 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뭘 가르쳐 하면서 그러지 않았어?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은 엄청난 거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게 진짜 지식이냐면 내가 남한테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을 때 진짜 지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누구한테든 줄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21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무의식에 관한 거, 인생, 인간에 관한 거, 본질적인 지식들을 줄줄 설명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어디서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네들이 책에서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젊은 애가 막 말하고 하니까 거의 홀리다시피 저한테 뭐 20만 원 정도 주고 5시간 듣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했고 한 번도 돈 뭐 깎으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걸 젊은 나이에 깨달으셨냐고 하면서 진짜 감사하다고 천스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저한테 극찬을 해주셨죠. 나우누리랑 하이텔에서 광고를 올렸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반신반의하면서 얘 뭐지 했겠죠. 근데 만나보니까 더 앳되고 21살밖에 안 되는 젊은 애고 그때는 양복도 없어가지고 그냥 위에 마이 하나 뭐 대충 걸치고
계속 밑에 청바지 입고 대구로 찾아갑니다 해서 간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들을 그걸 확실히 제가 전문적으로 채워줬죠.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책들을 통해 가지고 지식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했던 건데 정작 이제 그게 돈이 날 줄 몰랐는데 그거를 돈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한 계기는 또 뭐였어요? 그 계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빚도 2억이나 돼버렸고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어떤 상황. 그런데 뭔가 내가 뭘로 갚을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를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봤더니 제가 생각한 그 길이 보인 거죠. 아, 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세그멘테이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걸 펼친 거예요. 작게 좁혀서 작은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내 힘을 발휘하자. 그러니까 20살 애들한테만 도움을 주자. 만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20살 중에서도 재수생한테만 주자. 재수생 중에서도 추리닝을 입고 공부하는 기숙학원 애들한테만 주자. 이런 식으로 더 내로잉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을 가장 확실하게 결과물을 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점점 더 장악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성적이 오르니까 7등급이 1등급 찍고 막 명문대 막 하면 부모들이 감동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또 배우고 젊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전 과외로 수입도 엄청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학원에서도 억대고 또 따로 버는 돈이 또 억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항상. 그러면 21살 때 레드썬이라는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그 김영국 교수라는 분이 저한테 감사한 분이에요. 그 심리나 이제 최면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 만날 때는 사실은 그 모르는 이제 그냥 대학생이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제가 용기 내서 해봤더니 10시간 만나줄 테니까 130만 원 갖고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알바도 더 하고 막 해가지고 몇 달 만에 돈을 마련한 거죠. 그분한테 이제 10시간 그러면 그 130만 원 주고 강의 받은 거예요? 강의를 들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오라도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 번에 다 배워도 된다. 본인이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시간 다 채웠는데 10시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는 이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아는 건 없다. 내가 아는 것만 아신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난 이 사람만큼은 아는데 최소한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벌고 있지? 하면서 이제 나도 벌려고 하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딱 하게 하면서 각성을 나름 한 거예요. 1차 각성을. 그럼 어떻게 나를 알릴 수 있을까? 하이텔 천리안박 그런 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김영국 교수가 레드선 이 붐을 일으켰으니까 최면에 대한 난 이 사람한테 배웠고 그래서 나는 짧은 시간에 더 그 전수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니 그 분의 유명세 때문에 찾아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저를 대안으로 뭐 전화를 했더니 설명 잘하고 뭐 만나니까 또 잘했으니까 소개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업계에서 1인자한테 가가지고 배웠는데 내가 홍보할 때 그 1인자한테 나는 배운 사람인데 10분의 1 가격으로 해줄 테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해가지고 하이텔과 나오누리 그 당시에는 이제 PC통신 시절이니까 컬리안이나 뭐 이런 데 올렸는데 그거 보고 이제 연락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얻었었는데 그게 이제 몇 달 못 가서 없어진 게 뭐냐면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몇 달이 못 갔던 이유가 그 광고 글을 다 삭제해버리는 그 방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냥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대학교 생활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빚 2억을 대학생 시절에 갚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갚았을 거예요. 그 하이텔 나오누리가 경고를 주고 막 강퇴시키고 이러지 않았으면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대학생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한동안 이제 굉장히 방황을 했었지만 스페인 여행을 계기로 해가지고 되는구나 해서 학점도 잘 받고 해서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각성을 다시 또 한번 그쵸? 제대로 각성을 한 거죠. 내가 남들 다 가는 경쟁 구도로 갈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더 제대로 꽃 피우는 쪽으로 가자. 그러려면 큰 학원에서 학생들의 무의식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력 최고 끌어올리고 동기부여 제대로 해서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큰 도움을 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는 앞두고 여름방학 때 방향을 튼 거예요. 27살 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1살 때 이제 한번 이제 시도해봤던 거 그리고 실전 경험을 어린 나이 때 했다는 것이 그쵸.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의 원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돈으로 바꾼 작업을 21살 때 잠깐이나마 한번 해본 게 굉장히 컸던 거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단순히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분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유명인이니까 돈 모아서 갔다가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이 사람은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네? 느꼈던 게 또 큰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성공하려면 업계 최고들 한번 만나야 돼요. 큰 성공을 하려면 대충 뭐 성공하려면 최고까지 안 만나도 돼요. 그러나 각 분야별로 최고 성공하려면 업계 최고들을 반드시 만나야지만 기준을 알게 돼요. 아, 이 기준을 넘기면 이 정도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 최고들을 안 만난 존재들을 그러니까 스승이 최고가 아닌 자들은 그걸 몰라요. 기준을. 그래서 헤매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근데 그런 자들이 하도 많고 그런 자들은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들 안에서 차별화가 안 되니까 군기 일하게 돼야 되는데 돈이 쏠림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존재를 찾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의 최고인 분으로 1등. 한번 가봐서 그 서비스를 한번 맛보고 맛보기도 해야지.
예, 맞아요. 이 정도를 사람들이 얻으면 예.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걸 이제 그렇지. 깨닫게 되면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이 정도 벌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시야가 이제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기숙학원들을 뚫어가지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치유해주는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의 몰입도를 이제 많이 올린 다음에 억대 연봉이 됐잖아요. 그래서 빚도 다 갚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빚 갚는 거 사라졌으니까 나름의 또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또 파이팅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동기부여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철저히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이름이 박세인인데 힘과 용기와 지혜가 더 세라. 그래서 민족을 더 강하게 하라. 이것이 제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20대부터 지금도 엄청 벌지만 버는 거랑 제가 게을러지거나 이런 거에 전혀 연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돈 더 많이 생겨도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래서 제 사명을 다 할 뿐이고 저한테 배운 제 많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일반적인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정도까지 욕심은 없고요. 그 사명감까지는 없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당장 내 삶이 되게 힘들고 빚도 있고 나도 이제 좀 더 월급 많이 받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딱 느꼈을 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 상황이 특출난 분야에 뭔가 지식이 탑 클래스도 아니고 나는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더 볼 수 있냐 이랬을 때 어떻게 몇 가지 좀 핵심을 좀 찝어드리는 말씀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남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활용한다는 게 사길치라는 게 아니라 남한테 제대로 뭔가 돕는 역할을 남달리 더 잘하셔야 돼요. 그걸 잘 하신다면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부수적으로. 근데 그걸 못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을 쫓지만 돈이 안 붙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철학과 어떤 진리가 베이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잘못된 공식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득 이퀄 판매가 빼기 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득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지가 이득이 된다. 이게 미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싸구려를 써요. 싸구려를 쓰니까 맛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손님이 당연히 안 와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몰라요. 왜 이런지.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래도 메뉴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 메뉴를 더 늘려요. 하나같이 거지 같은 재료를 썼기 때문에 맛이 다 없어. 모든 메뉴가. 그럼 더 빨리 망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은 메뉴를 많이 만들어도 안 되니까 얘네들은 또 헛다리 짚는 게 장소가 문제다. 강남으로 가야겠다. 그럼 임대료 더 내다가 더 빨리 망해요. 그러니까 약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득이라는 건 판매가 빼기 원가 이런 미친 공식이 아니라 이득 이퀄 고객의 신뢰도 곱하기 고객 수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기숙학원에서 2004년도 28살 때부터 제가 맡은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을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 케어해서 성적을 엄청 높였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장난 아니죠. 원장님한테 얻는 신뢰도, 학생들한테 얻는 신뢰도, 학부형한테 얻는 신뢰도가 그러다가 학원의 수를 매번 계속 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전 해마다 돈을 계속 더 많이 벌었죠. 항상. 몸값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나도 모금돈을 하는데 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 몸값이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 공식을 계속 지켜서 지금 수십 년째 됐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심리 전문가 전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존재가 돼 있는 거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 돈 벌려고 하면 훨씬 더 벌 수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맹세하고 정도만 가서 최고이지만 적절한 적은 돈을 받고 이렇게 월 억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좀 약간 철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놈이고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돈을 한 번에 더 땡겨서 먹튀라고 하죠. 먹튀 인생을 사는 그런 놈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자부심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기숙학원에서 더 많이 강의할 때 겨우 10만 원 정도 받고 4번 수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만 더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돈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지 않고 학원만 더 확장시켜버려가지고 내 수업을 돈이 없어서 못 듣는다는 핑계는 못 대게 하려고 지금도 정도를 가는 거예요. 돈 욕심 내지 않고. 그러나 월 억대로 돈이 들어오면 저처럼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늘어나다 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를 만나가지고 비법을 듣고 그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주되 정도를 지키면서 고객 수를 늘려가면 들어오는 수입이 완전히 그냥 커진다는 거잖아요. 진짜 멋있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사시는 거고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이제 인류 최고의 발견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인류 최고의 발견. 인류 최고의 발견? 뭐 전기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나침반, 금속활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류 최고의 발견이 이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 이게 인류 최고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저처럼 아버지 빚을 갚고 싶거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팍팍하시다면 그걸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제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일단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나의 내면의 생각은 90%가 무의식이에요. 10%가 의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는 거는 90% 무의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90% 무의식을 바꾼다는 건 자기 최면이 가능하게 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90%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왜 외부의 조건이 바뀌냐면 저처럼 돈이 많은 어른들, 이미 분야별로 잘난 사람들을 찾아가요. 나의 조건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춘 자들을 찾아가서 그분의 무의식을 바꿔요. 일부를. 아시겠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네요. 세린님께서 28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나가는 학원 원장들을 어떻게든 주먹구구식으로 뚫어서 마음을 바꾼 거죠.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했어요. 솔직히 그들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먼저 알았고 내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그걸 확연하게 선명하게 그려냈고 그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애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면이 안 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주먹구구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쵸. 실제로는 나는 포트폴리오도 준비가 돼 있었고 엄청난 확신. 만나면 설득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내면의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고 그 에너지가 타인한테도 이제 전달되고 정말 이 사람은 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주니까 그쵸. 그 부원장분도 결국에는 설득이 돼서 한번 기회를 준 거고 기회 받았을 때 바로 엄청난 증명하니까 점점 더 성장해 간 거죠. 기회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의 태도만 바꾸면 생길 수 얻어낼 수 있는 있죠. 건데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주어지길 기다리는 게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기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하는 애들은 올 수 있는데 찌끄러기 같은 기회가 와요. 이 세상에 엄청난 기회는 그 기회를 얻은 자들은 다 만든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처럼 큰 기회는 다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한 애들이 다 큰 기회를 얻어냈고 이제 남아있는 찌끄러기 같은 기회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애한테 주어진 거죠. 그나마 준비하고 기다리는 애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안 한 애들한테 아예 갈 리가 없어. 그나마 준비한 애들한테 기회가 간 거고 진짜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기회를 저처럼 쟁취한 애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최고의 발견을 실천한 애들.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꿔서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꾼 애들. 얘네만 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어떤 시장에 니즈가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죠.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이력서 내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이력서 쓴 적도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가서 결과물 보여주면서 에비던스 보여주면서 나한테 기회만 주면 이거 더 수백 명으로 늘려주겠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내가 인지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그렇죠. 바로 실전으로 가야죠. 실력을 갖췄으면 이걸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독대해서 증명만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싸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싸이는 슈퍼스타지만 싸이가 슈퍼스타가 된 그 첫 계기가 뭐냐면 싸이가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했는데 곡을 써도 다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싸이가 한 행동이 MBC 그냥 가서 음악 틀어놓고 춤춘 거예요. 그거를 뭐 또라이야 사람들이 막 했겠죠? 그런데 어떤 PD가 본 거예요. 당신 나랑 한번 쇼 프로 나가자. 그래서 된 거예요. 싸이는 기회를 스스로 얻어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세상을 봤을 때 기회를 얻어내가지고 한번 탑을 찍은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탑을 유지를 이제 못하고 추락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게 안타까운 자들이야. 또 긴 시간 동안에 탑을 유지하면서 쭉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냥 계속 탑을 찍고 계속 가고 있으면서 탑을 찍은 분들, 골프 선수분들이나 아니면 대단히 이제 유명한 분들이 또 멘토 훈련 받으면서 또 탑을 계속 찍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차이는 뭐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예요. 열정이 계속 유지되는 자가 있고 열정이 사그러드는 자가 있어요. 저는 열정이 계속 있거든요. 일단 열정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면 열정은 인투지에즘이에요. 신이란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인디오스는 신 안에 있고 신이 되어버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열정이란 뜻은 어마어마한 뜻이죠. 노력과 노력을 극대화해서 한 존재들이 나중에 내면의 신의 모습을 끌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김연아 같은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볼 때 메시를 볼 때 그죠? 기립해서 막 그죠? 박수 치잖아요.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메시 막 이름 외치거나 그죠? 손흥민 막 외치잖아요. 그리고 눈물도 나잖아요. 신을 보는 거예요. 열정의 그 신이 돼 있는 그죠? 신의 모습으로 돼 있는 그 존재를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죠. 살아있음을 느끼고. 열정을 이어가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뭐냐면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고민이 뭐냐면 애들이 너무 떠들어요. 그래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야 일로 와봐.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희가 떠드는 게 너무 좋아. 너희가 우리 집 앞에서만 떠들어 달라. 내가 25센트씩 줄게. 애들이 웬 떡이야? 웬 돈이야? 하면서 그 앞에서만 떠들어 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돈을 매일매일 조금씩 덜 줘요. 그러더니 나중에 애들한테 설명하게 할아버지가 망했다. 돈이 아예 없다. 너희 돈 1원도 못 준다 이제. 대신 그래도 우리 집 앞에서만 계속 떠들어주라. 부탁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할게요? 싫어요. 우리 돈 없이 안 떠들어요. 하고 저쪽 가서 떠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은 처음에 노는 거 자체에서 심장이 뛰고 즐거웠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돈으로 오염시킨 거예요. 이 영악한 할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돈 없이는 떠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딱 아까 질문하신 거에 그 비유를 제가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왜 열정이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지냐면 제가 사람들 교육자니까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내용,
컨텐츠, 어떤 가치, 진리가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러면서 그들이 그 발전된 모습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제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전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을 뭐 월 억대로 벌고 탑을 찍었어도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쉬는 날 거의 없도록. 저처럼 이런 집중할 것이 의미가 있고 명확한 것으로 딱 된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꼬맹이들 돈으로 오염된 것처럼 철학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반짝이 열정을 발휘해서 큰 돈을 한번 지가 맛보면 자꾸 돈 세는 재미에 빠져요. 돈 세는 재미에 빠지고 지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그냥 돈 세는 재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한테는 이제 사람들이 쟤 초심 잃었다. 쟤 변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오는 겁니다. 신을 못 느끼니까. 열정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최초의 어떤 나의 어떤 파이팅으로 사람들이 열광했고 어떤 분야에 이제 탑을 찍을 수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에는 돈이 목적이 되는 돈을 생각하면서 가니까 입금 안 되면 안 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사람들도 다 느끼면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10년은 지나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려면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됩니다.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고 하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은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계속 갈 수 있죠. 영원히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자만하면서 돈을 또 쫓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이뤘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 자들이 한때 그냥 시류에 그냥 맞춰서 돈을 한번 벌어봤을지라도 어떤 본질은 자꾸 훼손시키면서 돈을 얻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건 본인한테도 끝이 안 좋고 자기 후손한테도 역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되게 잘 나가던 아이돌 그룹이 있었으면 그 그룹의 멤버가 예를 들어서 한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동일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는데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 있으면 누구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쟁이 돼 있고 누구는 계속 사업을 잘 영위해가지고 성공해 있고 누구는 또 이제 좋은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거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런 이유겠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열정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철학이 먼저인데 요즘 참 아쉬운 게 스승이 없는 시대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책임감을 느끼며 살거든요. 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 듣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내면의 어떤 마인드를 바꾸면 작게라도 노력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외부의 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될 거고 점점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으실 거예요. 지금의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갖춘 자신을 조우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판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빚 2억을 되게 빨리 갚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빚을 갚고 부를 이룰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걸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반응이 갈릴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당신이나 가능한 거다 이런 또 시니컬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신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돈은 벌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 아시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이건 정신 쪽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돈 벌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고 1980년대부터는 3D 회피 현상이 있는 나라예요. 3D 회피 현상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더리 디피컬트 데인저러스한 일을 한국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고도성장한 사회가 됐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다 그냥 완전 다 올스톱이 돼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돈을 못 버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신의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과소비, 한탕주의, 쓸데없는 거에 다 정신이 쏠린 거죠. 에듀푸어, 지금 본질은 모르는데 동기부여도 안 되는데 공부만 시킨 거야. 대학원까지 막 보내고 에듀푸어, 공부를 했으면 리치 피플이 돼야 되는데 에듀케이션 줬으면 리치 피플이 돼야 되는데 푸어 피플이 돼버린 그 에듀푸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소비 풍조도 너무 좋은 거고 드라마 보고 막 그죠? 과소비 많이 해서 저처럼 젊었을 때 돈이 없었을 때는 안 쓰고 그죠? 모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쓰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남의 SNS 보면서 화려하게 뭐 장식한 거 자기도 사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사가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이 다 쓸데없이 말초신경 자극하고 돈 쓰는데 다 정신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가 되고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돈은 어차피 못 모아요. 그리고 돈이 만약에 지금 어떤 젊은 사람이 20대 저처럼 억대 소득을 또 하고 있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스승이 없는 애라면 또 반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이 얼마 갈 수가 없어요. 그 부자는 못 돼요. 왜냐면 돈은 지가 억대로 버는데 걔 무의식에 먼저 치료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뭐 저도 해결 못 했을 때가 있어요. 가령
저도 돈을 20대 더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말씀하신 게 돈을 많이 벌이면 정신이 썩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뭐 비슷한. 많이 들었죠. 그런 어른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부자 아니야. 돈을 많이 벌면 정신이 썩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실제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 정신이 썩을까봐 아빠가 돈을 안 벌었다. 원래 벌 수 있었는데 너 정신 썩을까봐 내가 돈을 안 번 거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걸 아버지는 믿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식들한테 다 전수가 돼요. 제가 무의식을 통제하는 걸 몰랐다면 아버지 말을 그대로 답습해서 돈이 20대부터 억대로 벌었지만 돈을 버는 족족 다 써버렸어야 돼. 왜냐면 돈이 많이 있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정신 썩으니까.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애들 중에서도 돈을 흥청만큼 더 써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저축을 하고 더 이게 투자를 하고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면 걔 무의식에서 돈이 많으면 정신이 썩고 불행해진다라는 최면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돈만 잘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새지 않는 정신의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작업들이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직업의 성공도 중요한데 성공한 이후에 유지가 되려면 멘탈적인 훈련이 계속돼야 되는 거네요. 당연히 계속돼야 되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에 다 집중하고 영혼 뺏겨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깨알 같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된다고 생각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이 옳다. 이게 어차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자동차왕이 말한 거죠.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게 여러분의 무의식의 생각이에요. 그 무의식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이 맞는 거고 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멍청이 아니라서 된다는 생각으로 했고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본 그 위대한 영웅들 크게 성공하신 분들 다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혹시 하게 돼도 이런 증명한 사람이 남들 삶도 어마어마하게 바꾸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믿는 거는 여러분의 탓이라기보다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이 부정암시를 죽도록 남긴 거예요.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 옮겨진 생각인데 그 옮겨진 생각이 부정암시로 여러분한테 잔뜩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데도 꼬맹이 때는 뭐 죄가 아니라고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데도 그걸 계속 저처럼 케어하지 못하고 바꿔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의 지식이 너무나 약해서 그런 거고 그걸 계속 키워 올리지 않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디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독서가 뭔지 알고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독서란 재화 창출의 기술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거고 책을 결국 읽지 않는 것입니다. 읽어도 의미가 없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자마자 바로 재화 창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봅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바로 재화 창출로 바로 이어져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20대부터 분야 최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미 충분히 부를 이루셔가지고 돈도 많으시고 또도 다 막 못 쓰고 죽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막 과소비도 안 하고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거의 수도등처럼 수도승처럼 수도등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빡세게 사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사실 부자 안 되고 적당히 보고 그냥 풍족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여러분 예술가의 삶을 좀 생각해보세요. 예술가의 삶. 강수진 씨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인데 전 세계 최고 발레리나 하루에 10몇 시간씩 계속 발레를 하신 거예요. 그건 자기 만족. 정말 예술가는 만족을 보통 사람들하고 그 기준이 달라요. 진짜 만족은 남이 뭐 부러워하고 이런 거 당신 대단하다 이런 걸로 저는 감동 안 해요. 그들도 그렇고 진짜 예술가들은 내가 이 경지까지 왔나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내가 교육한 사람들 빼고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예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라도 진정한 어떤 인정은 제가 가르친 사람한테나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한다고 해도 아무 감도 없고 그게 실제 이해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야지 저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 뜻이 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목표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이 상태를 내 분야에서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돈은 그냥 계속 오는 거고 저한테 저같이 사는 사람한테 근데 그게 얼마 액수에 따라서 제가 바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지금보다 뭐 제가 몇 천억 뭐 몇 조가 있다고 해도 저는 지금처럼 살 거고 거의 흐트러짐이 별로 없을거든요. 인테리어를 위한 뭐 파이어족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전혀 파이어족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그리고 이제 뭐 람보르기니를 뽑거나 뭐 5성급 호텔에서 이제 고급 식사를 한다고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칭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죠. 내 후손들이 자꾸만 매번 몇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육포가 아니라 내 후손들이 그 이동식 천막 게르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고 자꾸 벽돌에서 만들어진 그런 집에서만 머무르려 할 때 내 후손들이
스승들이 전투복이 아니라 치렁치렁 땅에 닿는 그런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살려고 할 때 나의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저는 그런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인생 짧은 건데 정말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계속 견지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건 저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정말 멋있게 산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들은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위대한 스승님들의 제자고, 그리고 또 위대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스승이기 때문에 저는 제 삶 자체가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몇 푼하고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긴 시간 좋은 얘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